국민안전기획부 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찌라시입니다. 네, 곽 박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다들 살면서 교통사고 한 번씩은 다 당해보셨죠? 저는 내가 겪은 최악의 교통사고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뭐 1년 학교 1년 휴학 플러스 거의 뭐 병원 시세 6개월 휴장애인데 장애 등급 판정 못 받았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쳤는데. 그래서 뭐 동반자 사망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상당히 커다란 그런 가슴 아픈 기억 속에서 트라우마 속에서 6개월간 조수석에 앉지 못했어요.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아니 그게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도 이 앞에서 지나가는 도로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였나 보네요. 차량 전복 사고였어요? 차량 전복 사고. 찌라시님 혹시 교통사고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당한 것보다도 많이 내본 적이 있는데요. 가해자 주로. 뭐 가해한 건은 조금 마음이 아프니까 그건 제껴놓고 하더라도 이제 피해건으로는 사실 피해건도 아니죠. 그 덤프 트럭하고 정면으로 한번 충돌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행히 차가 그 덤프 트럭의 범퍼 앞바퀴 사이에 꼈어요. 그 들이받는 순간에 그 들이 타고 들어간 거죠. 차체가 높아서요. 그래서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한 2년 동안을 진짜 그 몸 안에 있는 뼈들이 다 울려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시큰하고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한 2년 동안 되게 몸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밤마다 술로 밤을 지샜죠. 저는 1년, 우리 찌라시님께서는 2년, 이제 문부장님은 저는 최소 3년 나와야 되는데 저도 주로 가해자 입장이었고요. 차마 여기 방송에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 교통사고로 다쳐본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차량 손실 때문에 보험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기억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호 위반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속도 위반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가해를 낸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다. 요즘 그래서 가능하면 운전대에 손을 안 놓습니다. 운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또 추가로 한 가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가해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차석 대랑 사람 7명을 고쳐주고 있는데 정작 저는 보험을 못 넣어가지고 자차 보험을 못 넣어가지고 저는 병원을 못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몸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방송 나갈 때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더 미치는 거지. 안 믿어주면. 이게 막 기부스도 하고 막 이러고 나와야 이게 저 사람 큰일 났구나. 후원금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기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확 이걸 꺼내서 그냥 확 차버릴까? 교통사고가 사실 우리나라가 매우 많이 나는 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나기도 하고요. 인사사고가 많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사람 죽거나 다치는 사고. 지금 대한민국의 차량 대수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2천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우리가 좋아하는 OECD 통계에 따르면 이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폴란드 다음이에요. 폴란드가 109명 그리고 우리가 105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04명. 그게 우리가 1, 2가 아주 1, 2, 3위가 경쟁이 치열하네요. 아주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이제 폴란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고를 잘 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국과 맞먹는 사고율과 이 사망자 수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은 뭐 몇 억 대의 차량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고 빈도나 횟수로 따지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2천만 대짜리 갖고 있는 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덩어리도 좁고 도로도 좁고 차량도 적은데 이만한 사망자가 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미국 10배 이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율상으로 따진다고 치면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한 집에 차가 여러 대 있어요. 가족들이 다 따로따로 차 달고 다니고 심지어는 고등학생도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쪽은 이제
그 대부분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차량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 이제 크게 부딪히질 않는 사고가 덜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일단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60년대에는 그 사망자 수가 1,400명 수준이었어요. 100만 명당. 예. 아니. 전체. 전체. 1년 사망자. 대한민국 전체. 예. 예. 1년에 한 1,400명 정도 1,400명. 돌아가셨는데 70년대에 오면서 한 3,000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2배. 예. 되었네. 그리고 75년에 와서 이제 3,800명. 78년을 들어가면서 5,114명으로 오, 급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때가 쫙. 75년도에 그 포니의 출시 이후 네. 국내 차량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85년에 7,522명으로 7,000명을 돌파했고 91년에 가서 이제 피크를 찍습니다. 13,429명. 91년이요. 예, 그러니까 1년에 13,000명이라는 사람이 사고로만 희생이 되는 거죠. 사망자만. 예, 사망자. 부상자 빼고. 예, 부상자나 뭐 이제 피해 신고는 크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꾸준하게 숫자들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줄어들었어. 예, 그럼 1년에 13,000명이면 네. 하루 300명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뭐 중동 전쟁하는 수준인데. 내전이 발생하는 상황이네. 예, 그러니까 그 300명은 아니고 30명이거든요. 아, 30명이요. 예, 한 아, 속을 뻔했네요. 한 30명 가까운 인명이라 그래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상황으로 네. 따져보면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숫자가 들어집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음주를 강화했다. 음주 단속을 강화했다. 네. 그 다음에 CCTV를 확대하고 과속 카메라를 늘리는 것이 효과를 봤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1년에는 CCTV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쭉 줄어들면서 2004년에는 6,500명, 2008년에는 5,800명, 그리고 2014년에 최초로 이제 4,800명을 5,000명 이하로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 자동차의 어떤 공학적인 과학적인 이제 발전이나 이런 기술 발전에 비하면 이것도 꽤 있는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91년도 차보다는 요즘의 차량이 훨씬 더 안전하게 에어백도 만들어지니까. 있잖아. 에어백도 네. 있었고. 91년에는 에어백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획기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여보겠다 네.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안전규격 기준이 좀 바뀝니다. 올해부터 바뀌어 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 있는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죠. 그게 뭐냐면 그 TPMS라고 그 자동차 압력을 경보해주는 장치, 그러니까 타이어 압력, 타이어. 예, 요거를 경보해주는 장치하고 ABS, 이건 아시죠? 그 전동 제동으로 네. 뭐 미끄러운 길에서 끊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미끄럼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BAS라고 제동력 그 지원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ECS라고 해서 안전성 제어 장치 이런 장치들을 의무 장착화를 시켰습니다. 자동차에. 근데 이제 이걸로 해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냐는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장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급이 돼 있었던 거였는데 이걸 옵션에 의무화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 장치가 획기적으로 교통사고 수를 줄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ABS만 하더라도 거의 뭐 90% 이상, 웬만한 90%, 차이가. 그냥 웬만한 차가 원래 달려있던 쓰던 건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무화한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은 도입이 필요한 게 이 자동 제동 장치예요. 그러니까 네. 앞차 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경보를 하거나 네.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해서 그 충돌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우리 차들 중에 고급 옵션엔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네. 뭐 차선 이탈 방지 장치도 있고 앞차하고 있는 간격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장치들을 장착한 차량들에서 현저하게 그렇겠네요. 사고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급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점점 SF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긴 한데 저희 왜 이제 후진할 때 뒤에 이제 거리 조정하잖아요. 삐삐삐삐 소리 그 나는 레이저 쏴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앞부분에다가 레이저 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차체의 속력은 자기 차차가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제동거리를 확보해주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삐삐삐 소리 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안전 장치 중에 사실상 가장 필요한 게 이 자동 제동 장치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의무화 해갖고 이걸 100% 달았을 때 이거 좀 이상한 논리인데 운전자의 주의가 오히려 그 장치를 믿고 흐트러질 수 있어서 네. 오히려 뭐 대형 사고에 더 뭐 할 수 없는 네.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의무 사용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옵션으로서 가격이 많이 나가요. 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방 카메라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 옵션 한 키트가 뭐 최소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가는 것인데 이걸 이제 의무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는 차원에서 이게 의무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자동차의 어떤 그 성능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동 제동 장치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장착 의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제동거리를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지키지 않나요? 지키면 뒤차가 난리 그리고 나요.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면 제동거리 100m잖아요, 원래. 100m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지키시나요? 그거 지키면 계속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끼어드니까 계속 지켜야 돼요. 네, 그럼 계속 그래서 끼어요. 절대로 100km를 밟을 수가 없어. 네. 근데 이게 뭐 그 시내에서는 더 심하죠. 그렇죠. 시내에서 거의 따닥따닥 붙어 다니잖아요. 예.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추돌 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 접촉 사고에 네. 대한 사고율이 가장 높고 신고율도 가장 높아요. 우리는 접촉 사고만 생기면 바로 누워버리지 않습니까? 일단 바로 경찰 불러버리고. 일단 신고해야지. 네. 뭐 반바 정도 이렇게 부딪힌 거 같은 거는 그냥 아가씨가 이쁘면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다 사고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면에서도 사실 재원의 상당한 낭비입니다. 이게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보험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잘 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책임보험률도 높고 대인 대물이 잘 들어 있고 또 그 보험들을 통해서 그 법적인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신 구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보험의 가치가 있고 또 보상받을 사람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이제 가정 경제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보험과 관련한 시비, 사고 났을 때 시비, 그다음에 뭐 보험들의 어떤 사기 이런 것들이 또 빈번하게 늘어나 있는 점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사고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자동차의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외국 승용 외제차가 훨씬 안전하다는 인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경험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외제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사람이 멀쩡하게 나오더라. 막 차가 막 몇 바퀴 굴렀는데도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듣다 보니까 외제차는 안전하고 국산차는 좀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 차들이 정말 종이짝처럼 얇은 손가락으로 눌러도 쑥쑥 들어가는 그런 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의외로 차 바디 그러니까 이제 옵션이 아닌 그 전체 바디 있지 않습니까? 용접을 통해서 붙여 나오는 바디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차들이 인장 강판의 어떤 그 물량적 물질 계수 그러니까 그
인장력이 강한 철판들을 쓰고 있는 비율이 외제차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동차 풀 프레임 바디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차들도. 아마 그거는 어차피 그런 공장들이 다 기계화가 돼 있고 뭐 수출품, 수입품 구분해서 내수용 구분해서 따로 규격을 어떤 건 두껍게 어떤 건 가볍게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디 정도는 국제 수준에 맞을 정도의 어느 그 강도 있는 바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장착되는 부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네트라든지 이런 그 차 옆에 붙는 문짝들, 그 다음에 뭐 범퍼라든지 뭐 기타 옵션에 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문 같은 경우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임팩트 바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을 때 문이 휘어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바의 개수라든지, 거기에 이제 접합되어 있는 철판의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은 메이커에 따라서 조금씩 내수와 수출량이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그 계량적인 수치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메이커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자체의 강성이나 그 전체적인 내구성 자체는 이제 국산차도 외제차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앞서고 있는 수준에 올라왔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좀 안심하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옵션이라든지 뭐 조행에 관한 것들은 그 소비자의 선택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하면서 좀 특이한 걸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들 중에 현재 99% 이상이 오토매틱으로 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뭐 예. 스틱 쓰는 사람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스틱이 기본이고 오토매틱이 옵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오토매틱이 기본이고 스틱이 옵션인 거예요. 또 스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도 더 걸리고 오히려 비용이 더 네. 들어가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그 자동차의 트렌드 자체가 오토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거잖아요. 오토로 걸어놓게 되면 항상 거의 자동차의 그 제동력과 엔진에 대한 연결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브레이크만 밟고 있을 뿐이지 이 차가 이미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서의 운전 부주의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사고들 혹시 그리고 이제 악셀레터를 바꿔 밟아서 나는 사고 그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급발진 사고 같은 것들이 사고의 유형 중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로 봐집니다. 급발진은 아직도 원인이 안 밝혀진 거죠? 급발진이라는 사고가 생겨나게 되면 법적으로 그 급발진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차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사고 날 때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메이커를 상대로 내가 이게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아직까지 승리한 차주는 아무도 없죠. 그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뭐 조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예, 그래서 뭐 다 운전 부주의로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차량 자체는 외제차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준은 뭐 안전 면에 있어서나 뭐 여러 가지 품질의 면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입 차들하고 거의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야, 그거 아주 뿌듯한 얘기네요. 근데 뭐 뿌듯한 얘기만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쁜 얘기를 한번 질러줘야 또 우리가 또 안전기획부죠. 네.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후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미세먼지 편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2006년도만 하더라도요. 일산화탄소가 1.2 ppm 미리그램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거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는. 아, 국제 기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국제 기준에 비하면 10배가량 되는 수치였죠. 2006년만 보더라도. 이게
점진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게 2014년 들어서 1.7까지 내려갔고요. 1.07. 예. 많이 내려간 것 같진 않은데요? 20% 내려간 거죠. 그거를 2015년 들어서 획기적으로 내리겠다 해서 0.46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게 2015년이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 이미 이러한 어떤 대기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점 미세먼지 높아지고 도시 스모그와 상상이 생기는 게 자동차 때문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규제를 그동안 사실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2006년 동안. 2006년에 일산화탄소가 1.2에서 지금은 0.46으로 낮춰졌고요.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190ppm에서 90ppm으로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췄네요, 그동안. 그래도. 아니죠. 그동안 쭉 유지되었던 걸 2015년 들어서 90ppm으로 맞춰라 하고 이제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바뀐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1440ppm에서 630ppm으로 절반 정도로 이걸 올해 들어서 겨우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그대로 그냥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준을.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그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평균 기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7ppm으로 47 마이크로그램으로 지금 국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계법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2010년 기준에 47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괜찮다. 미세먼지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WTO의 권장 기준, 각 국가별 기준이 아닙니다. 각 국가는 전에 말씀드린 1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하는데 WTO가 최소한 2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2015년인 올해 2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발표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매연 기준을 그렇죠.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세먼지 기준도 이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걸 이미 국가가 알고 있었다는 반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또 옵션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배출 기준 5년 예고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규제를 이렇게 낮추겠습니다 하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요 규제를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을 유예를 준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조치를 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만한 배출 기준으로 낮출 수 있게끔 유예를 5년이라는 시간을 줘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우리는 엄청난 배출 기준에 후하게 된 배출 기준으로 그 배기가스들을 그대로 마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규제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차를 만들 때 배기가스 기준을 이제 강화를 하잖아요. 강화를 하면 새로 만든 차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차들도 뭐 배기구를 물론 새로 만든 교체한다거나. 차로 되는 거고요. 기존에 나가 있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안전기준법규나 이런 배출 기준의 강화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차가 나와서 그 차가 바뀌어져서 매연 기준에 합당할 정도의 자동차가 우리나라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시간이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거죠. 아직도 깝깝하네. 20년은 더 매연을 맞고 살아야 된다. 아니 그리고 그것도 현재 그 규정이 5년 뒤에도 유지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5년 뒤에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또 5년 뒤에 갑자기 우리나 이런 자동차 규제를 하면 자동차 산업에 망하니까 안 돼 해서 이 규제를 또 없애버리는 시행령으로 내지는 또 조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 정부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국제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뭐. 근데 일단 저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랑 상당히 좀 연관이 있었던 겁니다. 네. 특히나 우리나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2006년 이후에
너무 형편없이 관리되어 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들을 보면 5년 정도 타다 보면 새 차로 좀 5년 이상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요즘은 근데 차가 좋아져가지고 예. 한 10년씩 타는 사람들도 꽤 있긴 하던데. 소수. 어. 주로 갈아타는. 근데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2006년식 이상, 2015년식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2015년식 이상 된 차량들은 빨리빨리 새 차로 엔진을 갈아주시는 게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대기 환경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빨리빨리 처리하자. 예전에 저희 뭐 드라마 미생이나 이런 걸 보면 요르단 중고차 사업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최근에 대한민국에 저희가 보면 뭐 10년 전 차량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예전에 그 엘란트라 그리고 소나타 3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단종된 차들. 예. 그거 거의 다 중동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라크나. IS가 한국에 이 트럭 한국산 트럭을 몰고 다니는 거 사진 찍혔잖아요. 아 그래요? 무슨 자동차 학원 한글로 딱 써져 있어요. IS가 몰고 다니는. 아 참. 근데 중고차 그런 데로 팔려나가. 외국 차들 중에 특히 좋아하는 게 승합차류들 좋아하고요. 봉고 같은. 예. 거죠? 예. 그 다음에 소형 트럭 종류들 네. 최고로 좋아합니다. 포터 이런. 예. 왜냐면 굉장히 가벼운 차에 굉장히 강한 엔진을 얹어 넣어가지고 네. 출력 대비 뭐 연비, 속도 최고거든요. 어. 그리고 기압비도 높아요. 우리나라 트럭 그 얇은 아무 반바도 없는 그런 트럭이 160, 170을 갖고 도로를 달리지 않습니까? 예,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거 보면. 2월 11일 날그 역대 뭐 최대 인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거의 사상 최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105중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106대 차량이 피해를 받은 그런 사고가 인천 영종대교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가지고 맨 앞에 차가 한번 갖다 박으니까 연쇄적으로 다 갖다 박은 거예요. 두두두두두 다 갖다 박은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했느냐 이제 운전자들한테 책임 과실이 이제 다 떠넘겨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은 과연 이 도로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안개 끼면 사고 나면 다 운전자 책임인 건가?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물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개는 켜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건가? 정말 그냥 운전자의 실력만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진국에 용서해주는 도로, 뭐 forgiving highway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운전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최대한 사고가 안 나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려면 뭐 도로에 이제 곡선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안전장치들 뭐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얼음이 이제 얼지 않도록 결빙을 막아주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도로를 관리하고 뭐 설계도 계속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가 일단 없고 운전은 운전자들이 조심하면 되는 거지 도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이 도로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어가지고 소송을 걸었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사고도 그렇고 먼저 있었던 대형 추돌 사고 때에서도 그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한번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도 패소를 했었죠. 운전자들 측이. 근데 예. 그 도로 사실 이런 도로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인천 영종대교 이런 것들이라든지 민자도 고속도로가 되게 많고 이런 민자 고속도로는 기본이 그거잖아요. 수익이 나면 받는 거고 예상된 수익이 안 나오면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는 거고 여기 무조건 그 적자가 날 일이 없는 이제 민자 도로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뭐 내면서 아니면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과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약간 뭐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저 어릴 때 그 전라도에 그 사고 잘 나는 도로가 있었어요. 이게 삼거리인데 이게 이제 신호등 밑에 집이 한 채 있고 그 앞에서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는 삼각지 도로였는데 이 신호대기만 있으면 차들이 좌우로
좌우를만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신호 대기의 성질이 급해가지고 색깔이 바뀌면 직진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차들이 집으로. 직진으로 안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서너 대씩 차가 이제 집으로 튀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어이구. 근데 이 집주인은 이제 만성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아예 담벼락을 쳐놓고 아주 허름하게 브로커 같은 걸로 살살 쳐놓기만 하고 자기는 집 뒤에 컨테이너를 놓고 따로 자요. 따로 살아요. 그래서 텅 하면 어유 손님 왔구나 하고 담값 받고 또 보내고 그 다음날 대충 쳐놓고 뭐 이렇거든요. 이런 게 농담이 아니라 이 도로 자체를 설계를 할 때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속도에 이런 걸 봐가지고 내리막이 심한 도로라든지 꺾임이 심한 도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데서 계속 사고가 납니다. 네, 맞아요. 예. 안개 끼는 데선 계속 안개 끼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사고가 아주 그냥 쉽게 나는 명소들이 있어요. 아예 1년에 최소한 20-30건씩 나는 명소들이 전국 각지에 쫙 깔려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예. 표지판에 사고 다발 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이거를 또 통계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또 사고 많이 나는 베스트 10 지역별로. 네. 그래서 부산 이게 순위별로 따지면 부산의 연제구 연산교차로가 이거 1위.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네. 그러게. 대구, 1위. 대구. 감상동 죽전내거리. 네. 그다음은 인천, 부평동 굴다리 오거리. 네. 그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유념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광주는 유촌동 개수 사거리, 대전은 갈마동 계룡료 내거리, 네. 울산은 남부 시외터미널 신호대, 경기는 인덕원 사거리, 그다음에 충북은 충북대 후문 앞 도로, 충남은 천안 성정동 구상걸 내거리, 전북은 군산 지곡동 벽두개 고개, 경북은 포항 북구의 5호 광장, 경남은 김해 의동의 봉황교 신사거리, 그다음에 제주는 이도 이동의 광양 교차로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넘버원들이 다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고가 날 만한 요인을 갖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나 표지판으로나 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로에 사각이 있거나 뭔가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 예전에 운전자들은 막아 끼었다고 하죠. 귀신이 붙어가지고 맨날. 근데 지금으로 보면 도로공학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도로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의 거를 감안해가지고 도로도 좀 조장을 해야 되고 또 뭐 사고가 꼭 도로의 안전성 내지는 뭐 내구성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차량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도로와 몰리지 않는 도로에서 노면의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가는 도로는 대부분 국비로 고쳐요. 그러니까 잘 안 고쳐져. 근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는 민자도로나 이런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나쁜 데도 없지만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더라도 네. 금방금방 고쳐요. 어차피 고치는 돈이 나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도로의 어떤 전체적인 비용의 문제, 관리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건 자동차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측, 도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 도로를 또 감독해야 되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책임을 자꾸 묻고 이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이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바뀔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로 중에 하나의 사례로 88 올림픽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예, 저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중앙분리대도 없는 고속도로. 전두환 정권 때 보여주기 전시용 행정이 극치죠. 그러니까 세면으로 포장했습니다. 네,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경남 거창 정도 가면 정말 중앙분리대가 사라지죠. 네, 중앙분리대 없어요. 그러다가 깜짝 나중에 놀랐어요.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추월선이 있어요.
고속도로인데. 네, 고속도로인데 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앙분리대 공사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편도 1차선인데 편도 1차선으로 가다 보니까 앞에 트럭이 나오면 뒤에 승용차 어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선 추월을 이제 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무슨 고속도로냐?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주변에 국도들을 만들죠. 근데 요즘에 국도가 그 88 도로보다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더. 예, 그래서 오히려 운전자들이 88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게다가 국도는 공짜니까 예, 그 국도를 이용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상 고속도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믿는 신뢰가 있잖아요. 톨게이트에 돈 내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돈 내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도로공사에서 뭐 다닐만하게 만들어놨겠지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고속도로인데 이게 구간이 줄어버려요. 그리고 또 난데없이 최근에는 이제 공사 중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오면서 S자 뭐 급경사 뭐 알아서 가시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로공사 측에서 뭔가 대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죠. 명절에 교통대란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톨비 내야 돼요, 그거? 아, 그런 논란이 몇 년 전부터 생겼더라고요. 예. 고속도로가 고속으로 달릴 수가 없는데. 고속도로인데. 예. 그거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다. 아, 근데 돈은 돈대로 내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내고 뒤에서 애는 울고 또 시간대로.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좀 이걸 종량제라 그래야 될까? 이 고속도로가 밀리는지 밀리지 않는지에 따라서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똑같은 100km를 갔지만 내가 2시간에 갔으면 5,000원을 내지만 10시간 걸렸으면 2,500원이나 1,000원만 받아야지. 내 시간 그렇죠.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게다가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전자카드로 어차피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요즘은 아니, 다 실제로 하이패스로 하면. 저속으로 달리면 도로에 충격도 별로 안 줘요. 도로를 파괴시킬 일도 별로 없잖아요. 고속으로 달릴 때보다. 그 거꾸로 생각하려나 이 정부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으니까 할증으로 더 내. 이럴래나? 중간에 놀고 왔지 이러는 거야. 네가 나왔기 때문에 정체가 됐으니까 그만한 비용을 내놔 하고 또 뺏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 요건 취소. 네, 이 나라는 무슨 상상을 하더라도 항상 국민에게 나쁜 쪽으로만 하니까 요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교통사고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보행자 사고예요, 사실은. 차량이 지가 혼자 가서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도 있지만 이 보행자들이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갈수록 차량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책임감,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해야지, 사람을 치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들이 보험이라는 이 그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 안에서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희석된다 그래야 되나요? 사람 하나 쳐도 보험 있는데 뭐. 심지어 사람이 사망을 하더라도 인신구속을 안 당하잖아요. 이 보험만 들어놓게 되면 뭐 7대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그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인해서 감옥 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차가 거의 흉기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심 안에서. 단순하게 내가 이 운전을 하고 운전이 아니라 내가 보행을 해서 걸어가서 정당한 권리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면 도로라든지 오히려 차가 사람을 피해줘야 될 도로에서도 끊임없이 사고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줄지 않고 있느냐 이거죠. 물론 차량과 사람에 대한 그 보행권의 확보,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야 될 공간에 있어서 그걸 안전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세이프티 존이 사실 없다시피 한 게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그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인면도로에서 당하는 사고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게 일단은 운전자들의 어떤 인식 변화, 보행자를 우선해야 된다는 인식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한 내용인 거죠, 이건. 그것도 있지만 그 정부가 차량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이 도심 안에서 사람이 많은데 진입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모종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 외곽으로 돌아서 도심에 진입하는 거는 용납할 수 있으나 이면 도로까지 전부 세세하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막 거미줄처럼 돌아다니는 차량들의 흐름은 막아줘야 되는 게 선진국 같은 형태의 그 교통 통제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에도 도시면 모든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그 이면 도로에서 교행을 다 그 허용하는 이런 식의 교통 정책은 없습니다. 최소한 보행자 도로가 반 있으면 나머지 반 도로를 갖고 네가 편도로 가든 일방 통행을 하든 삥삥 돌아서 가든 사람은 안 건드리고 지나다니도록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심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도로 위에 똑같은 도로 위에 사람과 자동차가 같이 지나다니고 있잖아요.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많죠. 예, 대부분의 지금 이면 도로들이 인도가 없는데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인지를 안 하고 전혀 조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약간 후진국적인 교통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행권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어떤 지금 그 교통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도 좀 있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지금 현행법으로는 차량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앞에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웅 하고 엔진 소리를 내면서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적을 울린다거나 이런 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막 그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면 막 빵빵 거리고 막 붕붕 하면서 위협을 하다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 있어서 차는 최대한 겸손하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미안해하고 기다려주고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인 거예요. 이게. 왜냐면 걷는 사람이 우선이지 자동차가 우선인 문화는 이건 아주 배금주의적이고 그 아주 천박한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를 갖고 왔다 그러면 일단 한 점수 더 쳐주고 거기에 차가 고급이면 거기에 플러스가 2+예요. 그래서 뭐 비싼 차나 큰 차나 이런 것들이 진입을 해서 빵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켜줘야 되지 않나? 막 물러나야 되지. 내가 저 높으신 돈 많은 분한테 큰 신뢰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그 외제차를 끄는 사람들을 보면 운전하기가 편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차를 몰면 왜냐면은 주변의 차들이 알아서 이제 위협적인 이런 이제 끼어들기가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왼쪽 깜빡이 끼고 오른쪽 들이민다든지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서민 차량이다. 경차다. 경차. 그것도 아줌마가 모는 경차. 네. 어떤 아줌마가 이제 50대 아줌마가 경차를 몰고 에쿠스 앞에 끼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에쿠스 차주 운전자는 바로 이제 좀 하대적인 표현이 좀 나옵니다. 네. 바로 추월해가지고 앞에서 급정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사회가 운전자의 심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차를 타면 운전석에 앉으면 만민이 평등해져. 그러니까 뭐 벤츠가 뭐야 저거 이래가지고 다 몰잖아요. 그러다가 내리면 바로 차량에 대한 위계가 쫙 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제차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강남 지역에 가면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많던데 여기도 BMW, 차선 옮기니까 여기는 벤츠고 막 그런 상황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깽값 물기 싫으니까. 인천공항 가는 그 고속도로 가보세요. 다 외제차입니다. 네. 자기가 탄 차 빼고는 다 외제차예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좀 간과할 수 없는 게 자동차 면허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일종의 규제 완화 조치로 운전면허장에서 시험이 실시되고 또 운전면허 과목이 대폭 축소되고 쉬워진 이후로 합격률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줄 수 있는 신규 면허자들이 몇십만 명씩 쉽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예전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가지고 근데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나이 드신 분들 즉 사실 60대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저는 사실 60대도 요즘엔 거의 아주머니 아저씨 가깝다고 봐요. 아, 그렇죠. 예. 그분들은 필기시험을 통과를 못 해가지고 응시를 계속 하다가 이게 한 장 더 붙이고 그랬던 예. 수입인지 막. 예, 그 아련한 예, 지난날의 추억입니다만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기능 시험을 약화시켰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기본적인 절차, 그러니까 범퍼카 몰 정도의 수준 핸들링이면 다 이 면허를 딸 수 있고 못 따는 사람이 병신이라고 하고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따는 경우에는 합격률이 거의 90% 80%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거면 통과를 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운전면허 입장에 빨리 내보내고 새 사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예전에 비해서 운전 기술이나 스킬이 없는 상태에서 막 도로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던 김여사라든지 아니면 완전 초보 그 양 사이드 밀러를 접어도 운전에 아무 지장이 없는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산이 돼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현대자동차와 다스에 돈을 벌어주기 위한 거다. 라는 식으로 옛날에 얘기가 많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어찌 됐건 간에 운전 면허자들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중국에서 외국에서 원정을 와서 면허를 따갑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면허를 따서 그걸 국제 면허화 시켜가지고 중국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쉽다.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쉽다. 그렇죠.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게 선별을 해가지고 운전을 해야 될 사람 못 해야 할 사람 가려내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이는 게 어차피 숙련도에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공간 감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양산된 운전 면허들 때문에 사고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전체적인 사고의 수라든지 어떤 그 사망자의 수준에 있어서 증가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자잘한 접촉사고나 이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고 이유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맞다는 그 지적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사각을 보지 못하는 경우나 근데 운전자들 중에 이 평행 주차나 전방 주차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차를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자동 주차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또 이제 만들어 그것도 일종의 그 경제적인 그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근데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주행을 하실 때를 보면 사각을 평소에 신경을 잘 못 쓰시기 때문에 그만한 그 정도의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이제 끼어든다거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중간에서 튀어나온다거나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잘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거의 한 번 놀라고 나면 좀 이게 좀 감정적으로 상당히 좀 패닉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전 기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이 맞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면허가 너무 기계적으로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운전해서 예를 들어 사고를 냈을 때 똑같은 유형의 사고를 몇 번 이상 내게 되면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준다든지 네. 또는 그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막 80, 70 후반 막 이렇게 되신 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운전면허를 회수하고 그걸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뭐 줄여가는 방식. 그다음에 뭐 10년 이상 장롱 면허로만 있었을 때 뭐 운전을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떤 재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 내지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2종 면허를 따놓고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놓으면 10년 뒤에 일종이 되잖아요. 저절로 일종으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시험 따로 안 보고. 그러니까. 아주 뭐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승용차도 못 몰던 사람이 갑자기 2.5톤이나 4.5톤 트럭을 몰 일은 없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제도상의 문제라고 봐지진 않는데. 근데 주로 여름에 피크닉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은 거나하게 한잔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잔 하시면 주로 이제 옆에 계신 부인분들이 당신 면허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한 세 집이 모아가지고 승합차 한 대 빌려가지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그러면 남자들 한잔 하고 당신 면허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부인 중에 한 명이 나 이종인데 괜찮아. 많이 보는 광경이네요. 네. 갑자기 피부에 와서 확 꽂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음주운전 한 거보단 낫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 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운전하고 자동차가 면허하고 자동차가 같이 붙어가는 이게 차량 등록제 같은 거죠. 네. 이 면허로는 이 차를 몰겠습니다. 또는 뭐 이 차에 대한 뭐 이 차에 대한 거를 내가 몰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책임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그 능숙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 보안 장치들이 곧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차가 흔한 거지 면허가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면허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차만 보면 몰고 싶은 욕망을 스멀스멀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아닙니까? 운전면허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언젠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미리 따놓자. 이런 생각은 다들 가지고 있고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운전면허 따는 거는. 그렇죠. 요즘 뭐 고등학생들 뭐 수능 끝나면 하는 게 성형하고 운전면허 따는 거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되면 할 말 다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해보고 싶은 거는 사고 후에 긴급 군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레커 차는 10분이면 대부분 옵니다. 전국 어디에 있어도. 근데 앰뷸런스는 그 시간에 도달을 못하죠. 네. 문제는 앰뷸런스를 타고 난 다음에 병원까지 가는 평균 거리가 50km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다들 병원에서 멀리서 사고가 나서 그런 건가? 그거보다도 앰뷸런스가 갈 수 있는 지정병원이 지정돼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동네 가까운 의원에 못 가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지정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려다 보니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도 경계를 넘어가거나 행정 경계를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입원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앰뷸런스를 타지 않고 개인이 응급실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는 이 사람을 접수시켜서 정상적인 응급실 안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데까지 최소한 20-30분 이상의 등록 절차,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싣고 오면은 응급실에서 받아주는데 일반 차량에 싣고 온 교통사고 환자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려면 무조건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한 중상자는. 그리고 그 지역 거리들이 몇 군데 없는 거예요. 이거 다양하게라도 집어넣으면 괜찮은데 몇 군데 없고 특히나 뭐 이렇게 도서지방에서 좀 떨어진 큰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 외딴 데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앰뷸런스가 와서 내가 거기까지 행정구역까지 실어다 주는데 1시간, 2시간 이상을 허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걸 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각 병원들이 수익을 이유로 결국은 또 돈 문제. 예, 앰뷸런스를 받지 않는 거고요. 네. 또 지정돼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또 일종의 그 카르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구급차가 들어올 때 출동 경비라든지, 그러니까 구급차가 출동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병원비 안에 감안해서 집어넣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였어요. 이 서비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골든타임 로스, 교통사고 환자를 제 시간 안에 이송하지 못해서 차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위험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는 점점 더 그게 줄어들고 있어요. 안 받는 거예요, 교통사고 환자를 기본적으로. 예. 돈이 안 된다고 보는 그렇죠. 돈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경상자나 좀 생명에 지장 없는 환자들은 그래도 받는데, 중상자, 네. 사망에 다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막 오히려 우리 병원 많차니까 오지 마세요 하는 식으로 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환자 상태를 보고. 경상자들은 왜 보험 때문에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하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고요. 일단 웬만큼 이제 원래 이제 원칙적인 사고로 사고를 당했으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 뭐 합의금이나 이런 걸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나이론 환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진짜 사고가 나서 내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이 나라 안에 현재의 군안 체계로는 중상 이상을 당하게 되면 거의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추후에 그 자동차가 견인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 그 뭐 공장을 지정받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불합리는 그거는 생명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이거 언급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뭐 낚시 하나 이렇게 코 하나 걸면 무조건 기본 요금 15만 원. 견인하면 뭐 6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대는 이런 게 레커차 업체들의 그 어떤 잘못된 관행들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에 앞서서 생명이라는 대전제를 넣었을 때 현재 있는 데서 사고가 나도 내 목숨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이 부분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무슨 뭐 산악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막 소방 헬기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앰뷸런스 말고는 믿을 게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앰뷸런스 안에 얼마나 능력 있는 처치사가 그 안에 동승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거 완전 천운의 하나거든요. 지금 시스템은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신고를 받고 누구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병원에 신고를 해서 부르는 건가요? 앰뷸런스를? 대부분 경찰 아니면 레커차가 신고를 합니다. 사고 접수. 네. 일단 내가 먼저 사고 접수를 한 경우에도 그쪽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루트가 있죠. 경찰 사고 신고를 받은 무전하고 그다음에 레커차하고 연계돼 있고 앰뷸런스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운전자 경우에 사고가 나면 맨 먼저 사람이 상했을 경우에 119 신고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세 번째 순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연락이 바로바로 다 하잖아요. 대체로 보면. 그럼 뭐 우왕좌왕하면서 그럴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물론 계시겠지만 그거는 전문가니까. 예. 그래서 현장 정리는 레카차가 하고요. 네. 사람들 관리는 보험회사가 하고요. 네. 중상자들 그거는 앰뷸런스가 담당을 합니다. 경찰은 와서 구경을 하고 조서했을 사람 이름만 확인해서 가면 되는 거죠. 교통정리하고. 그런데 지금 이 앰뷸런스를 타도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네. 타갖고 전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저기 예전에 대전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곳은 저기 대전의 저 북쪽이었어요. 신탄진 쪽으로 빠지는. 근데 수술을 받은 데는 충남대학교 병원이었어요. 한참. 그건 어디냐면 대전의 맨 남쪽.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사고는 저기 북부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수술을 받은 건 저기 관악산 쪽에서 수술을 받은. 그래서 그 중간에 대전에 이제 신시가지 둔산 지역에 병원도 많고 꽤 있습니다. 을지병원이나 쭉 있는데 나는 왜 충남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까? 왜냐면 제가 거주하던 데에서 상당히 멀었어요. 그 병원이.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 사고 난 지역도 아니고 예. 거주 지역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데서.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그 응급 체계는 그 일부 병원이 이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주고 있는 병원의 어떤 의료 환경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구급차의 운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런 매뉴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어디 지정을 해서 병원을 가자든지 뭐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자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통하고 네. 말 그대로 정해진 코스대로 배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건 좀 정부에서 질서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병원들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한테 니들이 응급 환자를 받아라,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라 했을 때는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병상과 왜냐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거에 관련돼 있는 그 병원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환자가 들어올지 내일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완전히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그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수가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전문병원, 이게 이제 오랜 수건이었어요. 교통사고 전문병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학 전문병원을 세우자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인력이 태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이게 남는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그럼 공공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죠. 뭐 공공의료원도 없애고 있는 이 나라에서 무슨 그런 거를 민간 병원들과 손을 합쳐서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사람이 죄인인 거고. 예, 최대한 덜 다쳐서 예. 경상 정도에서 끝나서 뭐 어디 한두 군데 부러지는 정도만 당하기를 바라고. 그럼 결론은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좋은 차를 타든가. 그렇지. 알아서 조심해. 비싼 차 타고 안전장치 많이 달고. 요새 뭐 현대기아에서 에쿠스 잘 나오던데 그거 타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중형차를 탔으면 이렇게는 안 다쳤을 거 아니야. 왜 경찰을 몰고 다녀가지고. 돈 패라면 돈 빌려줄게. 거의 이런 논리. 뭐 이런 금리 싸니까 이런 분위기. 또 아름답게 마무리를 질라 그러는데 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네.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는 앞으로 현재보다 가중이 되면 가중이 됐지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고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도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군안에 대한 부분, 보행권에 대한 부분 현재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정부가 일부 기업들의 편의를 또 대기업들에 유리할 수 있는 법안들 그리고 최대한 국민을 위한 어떤 그 재원이라든지 비용을 쏟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의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면 개선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개인의 손으로 국민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사업이 아닙니다. 교통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통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골고루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국가가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련의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의 손실, 인력 손실이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손실을 볼 걸 알고 있다면 그보다 적은 비용을 먼저 투입해서 그런 손실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익의 이득이 된다는 거. 그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해당 부처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건 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대중교통도 이제 뭐 어떠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대체로 보시면 출퇴근길에 차량을 모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형편이 그러시만 해가지고 차량을 모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에 어쩌다가 한 번씩 가족 데리고 어디 가는 경우 장거리 뛰는 경우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들을 뭐 가지고 계시죠. 저는 정 필요하다면 이렇게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평균 이 주행 속도가 거의 뭐 시속 4km 걷는 정도 이런 정도로 되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 거 하고 차를 대폭 감소를 시키되 렌트 제도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 그렇죠. 쉐어링카 시스템 같은 아니면 있죠. 택시비도 국가가 보조를 해줘가지고 대폭 좀 낮추어서 저는 강남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 아버지는 BMW, 어머니는 아우디 해가지고 아우디 끌고 종로 사거리에서 계속 신호대기 하면서 그 롯데백화점 갔다 오면 뭐 좋습니까?
아니면은 빵빵 뚫리는 길에서 싹 갔다 오는 게 좋습니까? 택시를 타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면으로 국가가 좀 이런 교통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재전환할 필요는 있지 않냐. 모든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도로에 차가 막혔을 때, 야, 저 기름 저거 어떡하냐? 기름 한 방 없는 나라에서 저거 뭐 하는 거냐, 저게?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인데 그에 대한 방향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씨가 어떻게 일개 현대건설을 하다가 서울시장 거쳐가지고 대통령까지 했겠어요. 이 쉽게 말해서 그 서울시 버스 노선 이거 바꾼 거 있지 않습니까? 중앙철. 네. 그거 하나로 서울 시민들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정책은 사실상 거의 한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 하나의 좀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좀 전략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오늘 교통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교통사고의 대국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사고의 문제, 물론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또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가가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교통사고 문제를 온전히 운전자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 이건 아니다. 정부가 또 해야 될 몫이 있고 정부의 교통정책이라든지 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을 고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국민안전기획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